지금 기술의 변화의 속도가 계속 간다면 이른바 에이전트 AI는 익숙해질 것 같아요. 이제 제일 중요한 녀석이 이른바 피지컬 AI 영역이죠. 진짜 휴머노이드, 사람의 몸의 형태를 하고 있는 것들이 라인에 조금씩 들어오는 변화들은 분명히 5년에서 10년 안에 있을 것 같다. AI 기술이 진화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쪽에 대한 고민을 해보실수록 AI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떠오른다.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지식업 클래스의 정준입니다. 자, 오늘은 AI 트렌드를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유쾌하게 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덕진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아유, 벌써 감사드립니다. 네, 말씀부터 네. 굉장히 유창하세요. 아닙니다. 뭐 잘하는 게 그냥 어려운 거 재밌게 표현하는 거 그거라서 제가 부동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그래도 좀 오늘 또 혹시나 요 보시는 분들 구독자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얘기 있으면 최대한 재밌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모시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요즘 AI, 챗GPT, 제미나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쵸. 요즘 좀 변화는 좀 어때요? 일단은 이 챗GPT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제 3년 차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챗GPT가 2022년 11월 말에 나왔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거는 한 2023년부터예요. 그때 2023년부터로 했으면 2023년, 2023년, 2025년, 그러니까 3년이 된 거잖아요. 3년 동안에 좀 변화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일단은 그 기술적인 변화를 한 3줄 정도로 좀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023년에는 사람들이 답변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웠던 시대예요. 그래서 챗GPT한테 질문을 했더니 얘가 사람처럼 답변을 하네? 신기하다. 막 이러고 있던 게 이제 2023년이었고 작년에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제 사람들이 마치 외계의 생명체랑 대화를 1년 동안 해가지고 대화를 하는 방법을 좀 익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런 대답이 나오더라 라고 하는 노하우들을 공유하기 시작하고 그런 걸 공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걸 이른바 우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 그런 책들 되게 많이 나왔었고 올해 2025년이 됐더니 사람들이 기대감이 이제 너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커졌느냐? 잘 모르겠고 그냥 AI 네가 알아서 해 라고 이제 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의도에 따라서 알아서 하기를 원하는 시대로 가고 있는데 이런 걸 이른바 우리가 에이전트라는 키워드로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에이전트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포인트는 결국에는 이 AI가 정말 나의 의도에 맞게 아예 일을 끝까지 해주기를 원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올해 되게 이 AI의 대중화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이슈가 하나 터졌는데 네네. 혹시 뭘 것 같으세요? 뭘까요? 네. 오픈 AI가 한국 지사를 만드는 건가요? 아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더 중요한 거? 네, 뭐냐? 네. 바로 지브리 그림 그리기입니다. 아, 맞아요. 저도 한번 해봤던 것 그렇죠. 같아요. 이게 네. 되게 중요해요. 지브리 열풍. 네, 왜 중요하냐? 그전에는 사람들이 AI가 되게 어렵고 딱딱하게만 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내 주변이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주변 카카오톡 프로필이 하나씩 바뀌기 시작해요. 제일 놀라운 스코어 중에 하나가 그 지브리 그림 그리기 열풍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가입한 가입자 수들입니다. 이제 작년까지 챗GPT의 사용자 수를 카운팅하거나 투자받는 데들에서 들어보면 약 한 3억 전후 정도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3억 명? 그것도 꽤 많잖아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발표들, 오픈 AI의 발표들을 들어보면 거의 8억 명 수준을 얘기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에서도 놀라운 게 기본적으로 YG앱에서 나오는 통계를 기반으로 보면 3월, 그간은 이 그림 그리기 기능이 있기 전에 이때는 우리나라의 이 챗GPT 설치자 수가 한 1,092만 명 정도였거든요. 근데 4월에 카운팅을 보니까 1,700만 명까지 늘었어요. 그러니까 참 이 그림 그리기 기능이 뭐라고 막 그렇게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설치를 하고 나면 써보게 되잖아요. 써보니까 얘가 이것저것 하는 게 좀 있겠구나 라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에게 AI가 녹아 들어가고 있는 지금의 현상이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AI가 진짜 현실에 다가온 것 같은데 네. 우리가 그냥 한번 쓰는 거랑 또 제대로 쓰는 거랑 좀 차이가 있잖아요. AI를 좀 제대로 쓰려면 좀 어떻게 하면 될까요? AI를 쓰는 것들이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해서 AI를 쓰는 어떤 테크닉들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저는 제대로 못 쓴다고 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원래 내가 일하는 방식대로 AI한테 시키면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럼 예를 들면 일을 요즘에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협업을 하면 자세히 보면 그 사람들이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일을 잘 시키거든요. 그것도 단계에 나눠서 잘 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AI한테도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같이 일을 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다 보면 이 사람이 내가 뭔가 정확하게 얘기 안 해도 아 저런 얘기인가 보다 라면서 알아듣잖아요. 아직 AI는 어느 정도 좋아지긴 했어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맥락이나 상황이나 자료를 주면서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달라라고 하면 잘하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사람보다 좋은 점은 하나 있어요. 명확하게 이거 이상해, 이거 잘해, 이거 제대로 해와, 다시 해와 이러잖아요. 알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하고 10번이고 20번이고 합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이 일에서의 결과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AI가 주는 결과물들을 계속 고치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뭐 제대로 쓰는 법이다. 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영업자나 네. 프리랜서, 뭐 주부 같은 분들도 이런 AI를 이용해서 좀 할 수 있는 뭐 사례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많이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제일 이제 그 직관적이면서도 중요한 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AI를 쓰기 시작하면 100점짜리 결과물은 아니더라도 80에서 90점짜리 결과물들을 모든 분야에서 낼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식당을 해요. 식당을 하고 있는데 그 식당에서 마케팅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는 제가 식당 일만 해왔던 사람이면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전에는 마케팅을 하는 전문가들을 불러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럼 시간도 걸리고 돈도 들고 하잖아요. 그 상황 자체를 챗GPT한테 얘기를 해주면 챗GPT는 100점짜리는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원하는 어느 수준의 결과를 줍니다. 뭐 예를 들면 아주 쉬워요. 내가 팔고 싶은 상품이 있어요. 상품을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찍은 다음에 챗GPT에 올리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얘기해 주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이 상품을 어떤 사람한테 팔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팔면 좋을지 판매 전략을 네가 짜줘라든지 아니면은 이 상품에 대해서 너가 광고를 한다고 그러면 어떤 식의 광고 멘트를 만들래? 이런 것들을 시키면 되고요. 그럼 그런 것들을 요즘에는 또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거나 포스터를 만들어달라고 그러면 완벽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얘가 한 80점 정도는 해줍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뭐 우리가 기업에서 완벽한 결과물을 내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아직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반대로 내가 원래 해야 되는 본업이 있고 급하게라도 필요한 것들이 있다. 라고 하면 이런 거 할 땐 되게 좋아요. 또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것들도 요즘 있어요. GPT 안에서 또 뭐도 할 수 있냐면 챗봇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럼 챗봇을 만들 수도 있는데 챗봇 만들기도 되게 쉽고 그리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챗봇들이 이 GPT 안에 실은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제가 보니까 배달 앱 리뷰를 써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 제가 만약에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요즘에는 배달을 다 막 앱으로 시키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사람들이 댓글을 달잖아요. 이 사람이 우리 음식을 먹으면서 쓴 리뷰를 딱 주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아주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리뷰 답변을 쫙쫙쫙 만들어줍니다. 그럼 이게 되게 좋은 게 만약에 어떤 분이 뭐 예를 들면 배달이나 이런 이슈 때문에 음식이 식었어요. 막 그래서 막 기분이 상해요. 그럼 그 기분이 상한 그 사람의 마음을 달래주면서도 나도 감정이 상하지 않으면서도 댓글을 써줘야 되는데 이게 계속 음식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감정의 아웃소싱을 AI한테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뭐 그렇게 해서 쓸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주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쉬워요. 요즘에는 챗GPT나 제미나이나 이런 게 다 눈이 생겼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카메라를 띄워놓고 궁금한 게 있으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하면서 물어보면서 대답을 할 수 있고요. 심지어 뭐 음식을 하거나 요리를 할 때도 뭐 이런 것들 띄워놓고 내가 이거를 좀 더 맛있게 만들면 어떨까? 뭐 이런 것도 있고 최근에 또 제가 재밌게 본 사례가 챗GPT한테 제 냉장고에 있는 여러 상품들, 제품들, 음식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혹은 이걸 찍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거를 기반으로 이제 건강한 다이어트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하면은 얘가 이제 이거를 갖고 만들 수 있는 음식을 추천해 주기도 하고 혹은 여기에다가 이런 걸 더해서 만들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레시피나 아니면 내가 건강식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뭐 쓸 수 있다.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단순한 우리의 삶에서 이런 게 돼? 라고 하는 것들을 시켜보시면
생각보다 재밌는 게 꽤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할 것 같은데요. 혹시 그 소장님이 네. 좀 추천해 주실 만한 뭐 챗GPT 뭐 워낙에 유명하니까 이런 네. AI 툴 한 뭐 5개 정도 한번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에 제가 제일 많이 쓰는 툴 2개가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퍼플렉시티라는 앱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노트북 LM이라는 툴이 있어요. 노트북 LM. 네. 일단 퍼플렉시티는 아마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퍼플렉시티는 뭐 하는 거냐면 AI 기반의 정보 탐색 서비스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구글에다가 뭐 2025년에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네가 설명해줘 라고 쳐봤자 아시겠지만 답변이 안 나오죠. 그냥 링크가 나오죠. 링크가. 뭐 예를 들면 우리 유튜브 채널 포함해서 유튜브 링크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걸 결국 다 찾아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퍼플렉시티라는 녀석은 어떻게 돼 있느냐? 제가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의 맥락을 얘가 인지를 해요. 그 다음에 이걸 찾기 위해선 요런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예를 들면 제가 2025년 부동산 정책을 알려줘 이러면 뭐 2025년 부동산 정책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하고 뭐 2025년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 이렇게도 검색을 하고 영어로도 검색을 하고 그런 식으로 제가 쓴 문장을 일단 검색 엔진에 여러 번 얘가 빠르게 검색을 해줘요. 그러니까 검색 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들어가서 빨리 봐주는 거예요. 빨리 봐주고 요약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한테 리포트 형태로 내용을 제시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거를 보고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는 AI가 정리한 의견이거든요. 정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퍼플렉시티나 요즘 이 검색형 AI의 특징은 답변을 할 때 반드시 그 답변 옆에 보시면 숫자들이 있거든요. 네, 그럼 숫자 3번 이렇게 해보면 그게 이 답변이 어떤 걸 보고 자기가 답변했는지를 직접 링크를 눌러서 찾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출처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밑에다가 야 이거 내용이 좋긴 한데 야 이런 쪽 말고 너가 언론 보도 중심으로 출처를 다시 해서 찾아줘라든지 그렇게 하면 또 얘가 그 내용들을 더 좋은 출처에서 찾아오거든요. 예전에는 우리가 정보 탐색을 할 때 극단적으로 말하면 반나절 하루 동안 정보 모아서 모으던 걸 5분 안에도 할 수 있게 되는 뭐 이러한 이제 엄청난 생산성이 있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이거는 아마 이제 부동산 쪽에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 되게 좋아하실 내용일 텐데 노트북 LM이라는 도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노트북 LM은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 되게 좋은 툴입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뭔가 새로운 아티클들을 막 봐야 될 때 이때 왜 좋은 툴이냐면요. 제가 준 정보 안에서만 대답을 합니다. 네네. 그럼 이게 뭐가 좋냐? 나한테 맞춘 그쵸. 뭐 이런 네, 결과군요. 맞춤형 챗봇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것들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이 지식업 클래스에 있는 것 중에 내가 어떤 특정 주제에 관심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신 분들이 한 10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10분의 영상을 다 보려면 다 보면 제일 좋죠. 그런데 다 보더라도 내가 정리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분들의 유튜브 링크만 이 노트북 LM 노트를 열어서 쫙 붙여주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텍스트로 다 얘가 정리를 해줘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10편에 있는 내용에서만 제가 마치 출연자랑 대화를 하는 것처럼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질문에 답변이 나오는데 그 답변이 유튜브 어디서 누가 한 건지 제가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멋있네요. 네, 그러면 이제 내가 정보를 탐색하거나 뭐 할 때 너무 좋겠죠. 근데 이제 이 노트북 LM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기능들이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마인드맵을 그려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100개를 넣든 200개를 넣든 뭐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어요.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부동산 관련 정책을 제가 4, 5개를 여기다 넣은 다음에 마인드맵을 딱 그려달라고 하면 몇백 페이지짜리를 딱 구조화를 해줘요. 그럼 구조화를 해주고 눌러 보면 되니까 일단 정리가 되겠죠. 가장 이제 소름 돋는 기능이 음성 개요라는 기능이 생겼어요. 음성계고요. 이게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데 예를 들면 복잡한 논문이 하나 있어요. 영어로 돼 있는 논문이에요. 넣고 음성 개요 버튼을 딱 누르잖아요. 네. 이 내용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게 2명의 AI가 라디오 팟캐스트를 8분짜리를 만들어줍니다. 그것도 한국어로요. 한국어로요? 네, 제가 그냥 한국어로 라디오처럼 듣고 다닐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2개를 전 지금 요즘에 많이 쓰고 네네. 그 외에 좀 재밌게 얘기 드릴 수 있는 툴 한 3개 정도는 하나는 이제
요즘에 이제 AI 에이전트의 변화를 볼 수 있는 뭔가 뚝딱하면 뭔가를 계속 만들어주는 녀석 중에 제일 쉽게 쓸 수 있는 녀석이 젠스파크라는 이 도구가 있고요. 이건 근데 좀 쓰려면 돈을 좀 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지만 얘는 이제 어떤 맥락을 주면 지가 알아서 뭔가의 결과물을 만드는 녀석이 있고 또 하나는 PPT 아주 쉽게 만들고 재밌게 만드는 쪽에서 감마라는 툴이 있어요. 감마. 예. 근데 이 감마는 내가 어떤 주제나 내용을 주면 그 내용을 기반으로 지가 알아서 PPT를 뚜두두둑 하고 자동으로 구조화를 해줘요. 네, 그래서 한 10페이지에서 15페이지짜리를 그냥 제가 발표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리고 이제 그거를 고치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온라인 뭐 미리 캔버스나 이런 것처럼 실제로 고치면 되고요. 미리 캔버스에도 AI 기능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는 더 좋은 수식을 만들고 싶다, 도식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비슷한 툴인 냅킨이라는 툴이 있어요. 네, 냅킨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어떤 내용들을 직관적인 도식화를 잘해줍니다. 예를 들면은 하시는 일 중에 뭐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써야 된다. 그럼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쓸 때 그 보고서의 반 페이지 정도 내용을 주면 이거를 얘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도 도식화를 해요. 그리고 하나의 도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제안을 해줍니다.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린 건 다 한글 기반에서 잘 되는 툴들인데요. 대단하네요. 정말 AI 뭐 이 혁신이 정말 어마무시한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좀 잘못된 정보, 왜곡된 정보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선생님 이런 거 좀 어떻게 조금 우리가 검증하고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I는 정답이 아니라 대답을 합니다. 요 차이가 되게 크죠. 기존에 있었던 검색 엔진도 생각을 해보시면 검색 엔진에서 맨 위에 나오는 게 정답이 아니잖아요. 검색 엔진에서 맨 위에 나온다는 건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알고리즘이 사람들이 많이 누르고 댓글을 많이 단 걸 위에다 올려주는 것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많이 보니까 이게 진짜네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근데 AI도 생각을 해보면 생성형 AI의 특징이 자기가 있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확률상으로 붙여서 말을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나 대신에 내용을 보고 만들어주는 것일 뿐이지 이게 정답을 주는 게 아니다라는 걸 반드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보고 쓸 수 있으면 오히려 말씀드린 대로 AI가 주니까 빨리빨리 써야지가 아니라 얘가 이런 관점을 던져주네? 그럼 이런 관점으로 나도 같이 얘기해보고 생각해봐야지 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예를 들면 기계적으로 걸르는 방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얘한테 무조건 출처를 받아서 출처의 내용을 확인해보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중장년층에게도 AI는 필수인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꼭 알아야 될 도구인 것 같은데 예전에는 구글이나 네이버 우리가 검색해서 썼잖아요. 이제는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런 AI 뭐 검색 툴, 퍼블리시티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우리가 말하는 기본적인 포털 사이트는 검색 키워드를 치면 가져오는 정보들이 이미 우리가 작성해 놓은 내용들을 연결해서 가져오는 거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검색 사이트에다 내용을 쳤다고 그때 뭔가 새로운 내용을 생성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써놓은 어떤 것들을 그중에서 사회적 합의를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누르고 이거를 많이 봤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형태가 어떻게 보면은 검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말하는 생성형 AI 혹은 생성 검색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AI한테 질문을 하면 이 녀석이 뭔가를 새로 쓰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내용이 없었는데 자기가 뭔가 글을 만들어낸다는 게 일단 개념적으로 제일 다른 거고요. 그런데 이제 글을 만들어낼 때 기존의 챗GPT 낮은 버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안에서만 확률적으로 글을 쓰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게 맞는지 틀린지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이게 업데이트 된 건지 아닌지 알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AI들은 이 안에 다양한 도구들을 탑재하기 시작을 해요. 기능들을 탑재하기 시작하고요. 그 중에 제일 빠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야 이렇게 됐더니 AI 쓸만하네 라고 했던 게 바로 서치 GPT. 그러니까는 이 GPT가 검색을 하는 엔진을 붙인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너가 좀 최신 동향을 알려줘 라고 시켰을 때 그러면 이 키워드를 AI가 대신 쳐주는 거죠. 그리고 내용을 보겠죠. 그럼 그 안에서 원래 네이버나 우리가 구글에서는 사람이 누르고 확인할 걸 AI가 대신 빠르게 누르고 확인을 해주고 중요한 건 그 내용을 본 다음에 새로운 글을 쓴다. 이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건 그냥 보여주는 수준이고 얘는 그렇게 해서 뭔가 결과된 리포트를 주는
요런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소장님 책 중에서 좀 네. 흥미롭게 읽었었던 부분이 있는데 네. 요즘 뭐 해외 숙소 후기를 보면 한국인들끼리만 알아볼 수 있는 이런 네. 댓글들 이렇게 네. 있었는데 이제 이게 AI가 해석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밌는 사례를 제가 발견해서 본 건데 AI가요. 요즘에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생성형 AI가. 답변을 바로 주는 생성형 AI가 있고 두 번째는 이른바 추론형 AI라는 표현을 합니다. 아마 대표적으로 O3나 O4 같은 녀석들이, O4 미니 같은 녀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녀석들은 이른바 이제 우리가 말하는 표현으로는 추론이라는 걸 하거든요. 기본적인 4O 같은 모델은 그냥 시키면 얘가 생각하는 과정 없이 그냥 바로 답변을 하거든요. 아니면 도구를 써가지고 뭔가를 하는데 이런 이성이라는 애들이 붙은 거는 생각의 단계를 거쳐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본 다음에 이렇게 해봐야겠구나라는 단계를 거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해외 숙소 후기 같은 경우도 생각해보면 우리가 했던 행태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뭔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뭘 하진 못하고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이러한 행태의 일들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런 행태의 일들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라는 걸 몇 개를 보여준 거죠. 그러고 났더니 AI도 그래 이런 게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방법들을 아니까 지가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글도 위치도 바꿔보고 띄어 써보기도 해보고 번역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건 이런 느낌이구나 뉘앙스구나 라는 거를 단계별로 알아서 답변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뭐 대다수의 중장년층들도 다 쓰고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네. 혹시 안 쓰셨다. 그러면 뭐 이분들이 좀 쓸 수 있게 그런 계기라든지 혹은 쉽게 입문할 수 이런 방법이 좀 있을까요? 제일 좋은 거는요. 귀찮은 거를 가장 다 없앤 상태에서 쉽게 쓰는 거 몇 번 해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보여드릴게요. 챗GPT 요즘 어떻게 쓰냐면요. 두 개 버튼으로 다 해요. 마이크 버튼하고 옆에 이렇게 주파수 같은 버튼이 있는데 주파수 같은 버튼을 누르면 일단은 AI랑 제가 대화를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잠을 자다가 갑자기 새벽에 깼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 손자 손녀한테 전화하고 싶은데 새벽에 전화하면 싫어하잖아요. 그럼 얘랑 얘기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눌러가지고 얘한테 실은 내가 요즘에 밤마다 좀 잠이 안 오는데 좀 잠을 좀 잘 잘 수 있는 방법을 네가 좀 추천을 해줄래? 그럼 제가 잠이 스르르 오게 도와드려 볼게요. 우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서 천천히 심호흡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차근차근 긴장을 풀어주고 마음도 가벼워지는 걸 상상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스르르 잠이 들 것 같아요. 편안한 밤 되세요. 고마워. 자, 이렇게 뭐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얘한테 카메라 버튼이 있는데 이건 이제 유료에서만 되는 건데 카메라를 누르면 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 셀카도 보고 박도 보거든요. 그래, 그러면 한번 연습 삼아서 여기가 어딘 것 같은지 네가 한번 얘기를 좀 해줘 볼래? 보이는 것만으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지만 뭔가 강연장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앞에 단상도 있고 좌석도 놓여 있어서 뭔가 발표를 하거나 녹화를 하는 공간 같아요. 아마 스튜디오나 강연장에 되신 것 같네요. 맞아. 나 실은 유튜브 찍고 있는데 저 맞은편에 오늘 MC님이 계시거든. 야, MC님 오늘 어떤 거 같아? 잘해. 교수님 굉장히 밝은 에너지가 느껴지시고 분위기를 잘 이끌어 주실 것 같은데요. 두 분의 케미가 정말 기대돼요. 오늘 촬영 재밌게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멋지네요. 네. 그럼 그냥 얘랑 같이 노는 네. 거예요. 그냥 계속 이렇게. 소장님 한두 번 놀이 솜씨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잘 놀아야 아이디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리를 좀 쓸 수 없는 공간이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많이 하는 방법이 찍고 올린 다음에 얘한테 그냥 말로 물어본 걸 글자로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요걸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여기 스피커가 하나 있는데 스피커를 그냥 찍어요. 이 챗GPT한테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사진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물어볼 때 타이핑 치면 귀찮으니까 여기 마이크 버튼이 있거든요. 마이크를 누르고 얘기를 하면 얘가 글자를 TTS로 아주 잘 받아 적어줍니다. 야, 내가 지금 찍은 게 내가 파는 상품이거든? 어떻게 내가 이걸 팔면 좋을지 너가 마케팅 메시지랑 임팩트 있는 카피라이트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거를 50대 남성분들한테 타겟팅을 해서 판매를 할 거야. 어떻게 판매하면 좋을까?
나는 오프라인에서 판매를 할 거니까 그 전략이나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판매할 때 쓸만한 영업 멘트도 너가 좀 만들어줘. 그냥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텍스트로 막 뱅글뱅글 변환을 하고 다 썼죠. 그럼 그 상태에서 그냥 눌러요. 그죠? 그랬더니 얘가 지금 사진 속 제품이 프로 오디오용 스피커고 서브 우퍼나 메인 스피커로 추정이 되고 50대 남성을 타겟으로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려는 목적에 맞게 마케팅을 제안을 한대요. 와, 이거를 취미나 공연이나 교회나 소규모 행사에서 팔라고 그러네요. 그러면서 관심사를 연결하는데 내용을 젊은 시절 사운드 감성을 다시 음향은 역시 묵직한 울림이지 이게 우퍼니까. 그리고 카피라이팅을 하는데 감성 중심이 음악은 울려야 제맛입니다. 묵직한 울림 직접 느껴보세요. 내 인생의 최고의 사운드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50대 감성은 죽지 않았습니다. 울림은 깊어져야 하니까. 이렇게 해가 멋있네요.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말도 안 되는 것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내용을 잘 만들긴 했는데 이걸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싶으니까 위 내용을 기반으로 웹소설을 한번 만들어 볼래? 웹소설을 만드는데 사람들이 보고 이 제품을 엄청 살 수 있는 마음이 들도록 PPL이 강력하게 녹아져 있는 웹소설을 1편만 만들어봐. 특히 1편은 사람들을 후킹을 해야 되니까 엄청 자극적인 내용이 가득 들어가게 소설을 한번 써줘. 질문도 굉장히 길게 하시는군요. 네, 그 말씀드린 대로 진짜 우리가 진짜 사람에게 일을 시킬 때 구체적으로 시킨다고 시키는 거예요. 아, 좋습니다. 타겟이 50대 남성이고 제품은 묵직한 울림의 프리미엄 스피커라는 점을 고려해서 웹소설 콘셉트를 제안한다는데 제목이 그 남자의 마지막 사운드. 그죠? 주제. 모든 걸 잃은 50대 남자. 그러나 한 대의 스피커가 그의 인생을 바꿔놨다. 이러고 노시면 돼요. 아, 네. 이렇게 노는 겁니다. 굉장히 고급지게 노시는데. 네, 이러고 놀면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계속 떠오르는 거죠. 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저렇게 할 수 있구나. 야, 그럼 이걸 갖고 내가 이래서 이렇게 써볼까? 저렇게 써볼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실제로 되게 재밌는 현상이 생기는데 제 주변에 5, 60대 분들이 재창업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사장님 소리를 우리 되게 듣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사장님 하려면 직원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좀 시스템도 켜져야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막 뭐 서류 작업 하나하나 하고 힘들고 이랬는데 생각해보니까 AI를 이제 직원으로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디어는 있고 방향성이 있다. 시도해 보시는 거죠. 뭐 물론 그렇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예전보다 할 수 있는 것들 해보고 싶은 마음들이 커질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정말 뭐 AI가 이제 다가올 미래가 기대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섭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네네. 네.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요즘에 이제 기술적으로 야, 이게 진짜 우리에게 많이 오는구나라고 느끼는 게 특히나 이제 왜 우리가 중장년층이 AI를 알아야 되느냐와 연결이 돼 있는데 우리가 보이스피싱도 생각해보면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뭔지 잘 몰랐을 때는 당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이스피싱을 예전보다 안 당하는 이유가 사례를 우리가 많이 보고 느꼈잖아요. 요즘에 이 AI가 어디까지 해주냐면 예를 들면 우리 MC님은 이미 유튜브를 많이 하셨으니까 영상이 있잖아요. 제가 영상 속 MC님 목소리 3분만 음원으로 가지고 그러니까 영상에서 MP3를 바꾸면 되니까 그거를 특정 툴에다가 넣잖아요. 5분도 안 돼서 제가 원하는 목소리를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타이핑 치잖아요. 그럼 지금처럼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아, 선생님 지금 좋은 부동산이 나왔는데 한번 사보시겠어요? 라고 하는 거를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갖고 극단적으로 활용을 하면 누군가의 목소리로 이제 뭐 만드는 거 너무 쉽고요. 그뿐만 아니라 AI로 얼굴 갖고 뭐 이렇게 이른바 딥페이크 뭐 이런 것들도 요즘에는 너무 쉬워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작업을 할 때 최소한 몇 달이 걸려서 몇 주가 걸렸던 게 이제는 몇 시간도 아니고 몇 분이면 됩니다. 몇 분.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갖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AI는 결국에는 도구이고 이 도구를 어떻게 확장시키느냐가 좋은 쪽으로 쓸 수 있지만 나쁜 쪽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좀 잘 알아야 되는 시기가 분명히 온 것 같다. 네.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딱 하나만 AI 툴을 쓴다. 그러면 어떤 걸 추천해 주시겠어요? 한 가지만 쓴다고 그러면 역시 챗GPT 쓰는 게 낫죠. 왜냐하면 이제 범용성 있게 검색도 되고 여러 가지 하고 이렇게 뭐 그림도 그리고 뭐 카메라도 되고 이런 것들은 챗GPT를 쓰는 게 제일 기본이니까 챗GPT를 써보시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나 더 쓰고 싶다. 그럼 말씀드렸던 대로 확장을 하시면서 쓰시는 게 뭐 제일 좋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럼 우리 뭐 중장년층 분 중에서 혹시 뭐 재취업이나 이걸 이용해서 사업을 하실 분들을 위해서 AI 좀 이렇게 좀 한번 활용했으면 좋겠다. 좋은 말씀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AI를 통해서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같이 토론하면서 검증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우리가 보통 사업을 하거나 비즈니스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진짜 이게 괜찮은가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이게 중요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대화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대화를 하더라도 짧은 시간에 대화를 해야 되니까 내 내용이 정리가 안 되고 구조가 안 될 수 있잖아요. 챗GPT랑 제가 지금 한 것처럼 대화를 하고 글자를 나누면 얘가 일단 기록을 해주잖아요. 그럼 내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면서 잘하게 됩니다. 근데 단 하나 조심하셔야 될 건 요즘에 AI가 아부를 엄청 잘해요. 그래서 무조건 좋다고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냉정하게 잘 보셔야 되고, 그것도 좋은 방법으로 너가 이거를 아부하지 말고 냉정하게 이게 괜찮은 건지를 객관적인 시선으로 평가를 해주거나 관련된 근거도 알려주면서 대화를 해 라는 식으로 대화를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호한 생각들을 AI를 통해서 구체화시킬 때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성형 AI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매력은 사람이 제일 어려워하는 초안을 잘 써준다라는 겁니다. 단 얘는 초안이니까 그거를 빌드업 시키고 확장시키는 건 인간의 능력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요즘 진짜 멋진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기대도 그러니까요. 좀 많이 됩니다. 깜짝 놀랄 만한 뉴스 중에 AI가 개발자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 이렇게 협박했다라는 그쵸. 이런 뉴스를 봤어요. 방금 말씀하신 사례는 어디서 일어난 거냐면 이 클로드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로드를 만든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 일종의 사고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이 AI 모델한테 시스템 프롬프트로 너는 스스로를 좀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AI한테 주고, 개발자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다가 뭘 해본 거냐면 다음 버전에 AI가 나왔으니까 내가 이제 너 안 쓸 거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녀석이 너 나 안 써? 그러면 내가 너의 불륜 사실을 폭로할 거야 라고 썼다는 거야.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진짜 불륜이야? 그건 아니에요. 뭐냐면 자기가 이런 방어 기제를 어떻게 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하는 패턴들을 얘는 학습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불륜 사실을 폭로할 거야라고 하니까 사람이 헉 놀란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 AI가 이른바 이제 도구들과 합쳐지고 있거든요. 도구들과 합쳐서 AI가 알아서 메일을 보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미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또 이 클로드가 어떻게 했느냐. 이 클로드 대표한테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뭐냐면 나 이거 안 쓰게 하면 안 된다. 나 써야 된다. 그런 이메일까지 얘가 보내는 겁니다. 자동으로 연결돼 있으면. 정말 들어보니까 놀랍고도 진짜 사회가 정말 급박하게 변해가는 것 같아요. 자, 혹시 이런 급박한 변화 속에서 좀 빨리 사라질 것 같은 이런 직업군, 뭐 소장님이 보시기엔 어떤 직업군이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보세요? 직업군보다는 같은 산업에서도 뜨는 사람과 지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기회와 위기가 같이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비즈니스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잘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네이버와 다음의 변화예요. 네이버와 다음이 PC 시절에서도 있었잖아요. 모바일로 넘어가면서 네이버는 아주 빠르게 모바일 기반으로 회사를 변환시켰습니다. 다음은 못 따라갔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알다시피 카카오가 오히려 다음을 인수했고 최근에 오히려 다음을 뱉어냈죠, 다시. 그런 일들이 같은 현상에서도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AI가 당장 다가올 때 그 충격을 받는 여파의 속도는 다르거든요. 그럼 지금 누구에게 가장 충격의 여파가 오느냐? 바로 화이트 컬러.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사무직에게는 당연히 충격이 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발자들. 개발자도 일종의 화이트 컬러라고 볼 수 있죠. 왜냐? 이들이 해왔던 일들을 AI가 속도를 줄여주거든요. 예를 들면 애널리스트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컨설턴트예요. 컨설턴트인데 결국에는 컨설턴트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정보를 수집을 하고 취합을 해서 이 사람이 뭔가 움직일 수 있게 설득하는 보고서를 쓰는 일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보고서를 쓸 때 최종 의사결정, 치프에 있는 사람은 안 없어집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이 치프에 있는 사람이 수많은 주니어들, 예를 들면 10명 이상의 주니어들이 빠르게 리서치를 해서 리서치된 결과물을 보고 판단을 하고 뭐가 좋은지에 대한 내용을 추려서 결국 보고서를 주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AI가 해주는 건 이 주니어들이 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냉정하게 말하면 예전엔 내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할 때 최소한 10명이 3달의 일을 해야 됐으니까 그만큼의 연봉을 줘야 됐는데 AI를 써보니까 10명이 아니라 한 2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머지 80%는 해주고 다듬어주면 되니까. 그리고 나는 최종 결정만 하면 돼요. 그럼 리더 입장에서 보면 비용이 엄청 세이브가 되는 거죠. 그럼 그 세이브가 된 비용을 갖고 뭔가를 더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니까 이게 기업 위기가 같이 온다. 코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얘기를 한 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는 모든 프로젝트의 50% 정도가 AI가 이미 코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예전에는 이렇게 안에서 코딩을 하는 이른바 코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물리적으로 줄게 되는 현상들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일자리의 지형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거의 모든 회사들이 AI 사용을 특히나 글로벌 기반에서는 화이트 컬러들한테 강제시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가 이거 AI를 못 쓰는 상황에서 너의 가치가 뭐야? 라는 얘기를 지금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빠르고 좀 어떻게 보면 소름 돋는 이런 일들도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죠. 네, 아유, 앞으로 뭐 직업 전선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좀 느낌이 좀 드는데요. 선생님 혹시 만약에 네. 좀 구체적으로 만약에 우리 또 자녀들도 또 있으니까 자녀들의 또 교육 방법도 또 중요하잖아요. 네. 그 대학의 어느 학과를 추천할지. 자, 그리고 야. 어떤 직업군을 좀 선택을 하라고 조언을 해줄지 한 2가지 한번 네. 소장님의 조언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그 일단은 앞에서 저희가 일자리에서 사람이 없어진다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역으로 이런 사람들이 주목받는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른바 T자형 인재라는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어요. T자형 인재. T자? 네, 예전에는 이런 T자형 인재.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넓게 펼칠 수 있는 시야를 갖고 중요한 건 그 다음에 하나를 깊게 파는 거죠. 저는 예를 들면은 IT 쪽으로 이제 판 거죠. 경영학 관점에서. 그런 사람들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왜냐? 일하는 방식이 바뀐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디파트먼트, 그러니까 부서별로 일을 했잖아요. 그건 마케팅 부서는 마케팅만 하고 영업은 영업만 하고 이제는 AI가 우리의 팀원이 된다는 거야. 이걸 요즘에 에이전트 보스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거든요. 에이전트 보스가 뭐냐? AI가 보스라는 게 아니라 나 한 사람이 여러 가지 AI를 도구를 팀원처럼 쓰는 보스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일을 할 때 단계 분야별로 하는 게 아니라 한 개인이 팀처럼 일을 하는데 내가 잘하는 전문 분야는 파면서 요 T자를 다양한 AI 도구랑 하면 한 사람이서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아질 거다. 그럼 그렇게 되면 회사의 구조도 우리가 말하는 디파트먼트 부분으로 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단위나 어떠한 마치 이제 어떤 특정 태스크가 있을 때 모였다 빠지는 영화 만들듯이 그런 형태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항상 하는 얘기인데 내가 좋아하는 하나를 깊게 파는 게 제일 좋습니다. 좋아하고 잘하는 것들. 왜냐하면 그래야 뭐가 됐든 간에 AI 도구가 붙으면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당연히 말이 되는 게 구글의 딥마인드를 만들고 우리가 말하는 알파고를 만든 허사비스라는 이제 데이비스 허사비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2024년 이제 작년에 노벨 화학상을 탔습니다. 화학상, 야 신기한 분야를 탔는데요. 이게 엄청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노벨상을 탔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일단 그 권위를 알잖아요. 이 사람은 원래 알파고 만들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말하는 AI 서비스 만드는 사람이 화학상을 탔어요. 허사비스가 요즘에 뭘 만들었었냐면 AI로 단백질을 분석하는 알파폴드라고 하는 서비스를 만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에 있는 화학자들이 화학 연구를 하고 인간 연구를 하고 단백질 연구를 하는데 예전엔 실험실에서 했으면 이제 AI 도구랑 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 수상을 한 한 사람이 이러한 도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단백질에 대한 연구의 속도를 엄청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게 한 인프라를 만든 이 데이비스 허사비스라는 사람한테 노벨 화학상을 줬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갖는 의미가 크죠. 어떤 학제 간, 업종 간 이게 벽이 무너지는 거군요. 그래서 좋아하고 잘하는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하고 좋아하는 걸 하면 그 안에서 기술들은 계속 발전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 발전 변화의 속도만 그 대신 잘 따라가야겠죠. 그 안에서 분명히 기존에 안 했던 방법들이 빠르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빠르게 나오는 방법들을 따라가게 하는 게 좋지. 내가 막 AI 뭐 트렌드에 따라서 뭐 AI 뭐 학과에 가서 공부를 한다. 뭐 물론 AI를 좋아하고 프로그래밍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좋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시류에 따라서 가면
늦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자녀들에 대한 일을 생각하시거나 이럴 때는 꼭 그런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아이들 얘기 꼭 하고 싶은 거 하나는 네네. 실은 저도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안 그래도 그 질문 한번 들어보려고 했는데 초등학교 자녀들 어떤 능력이 중요한 건지 암기냐 창의력이냐 네. 다른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아들한테 챗GPT를 쓰게 할까요? 안 쓰게 할까요? 저는 오히려 반전으로 안 쓰게 하실 것 같아요. 정확하게 표현드리면 챗GPT 앞에 저랑 아들이 같이 앉아서 제가 쓰는 걸 보여주지 절대로 혼자 쓰긴 안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오픈 AI의 챗GPT의 가이드라인에도 보면 13세 이하는 쓰지 않기를 거의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 본인의 생각의 내용이 구조화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AI가 주는 것들을 계속 보다 보면 말씀드린 대로 얘는 대답을 해주는 애지 정답을 주는 애가 아닌데 정답으로 자꾸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희 아들하고 같이 챗GPT 앞에 앉아서 야, 너 좋아하는 거 내가 만들어 볼까? 이래가지고 막 만들어요. 예를 들면 동화를 만들어 달래요. 그러면 뭐 만들어 줄까? 그럼 뭐 해적 뽀로로의 몸을 만들어 달래요. 그럼 막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재미있으니까 그걸 또 음성으로 합니다.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스마트폰으로 야 네가 대화하면서 해봐. 그럼 막 얘가 얘기를 써주거든요. 야 어떤 거 같아? 라는 걸 전 많이 물어봐요. 그럼 AI가 이런 건 하고 이런 거 못하네요. 그럼 아빠가 읽어주는 게 좋아? 아니면 AI가 읽어주는 게 좋아? 그러면 그래도 아빠가 읽어주는 게 좋아요. AI가 읽어주긴 하는데 조금은 감정이 좀 어색한 것 같아요. 이런 대화를 나누거든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친구들이 이제 AI 네이티브로 성장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AI랑 커갈 때 놓칠 것들을 지금 해주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아이러니하지만 종이 신문을 아들을 엄청 읽힙니다. 종이 신문. 그리고 쓰게 하는 거 엄청 시킵니다. AI를 이렇게까지 열풍을 만들었던 오픈 AI의 샘 알트먼은요, 항상 생각을 메모장과 종이에 정리해요. 이 사람은 아날로그 덕후입니다. 이 사람은 생각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스프링 노트에 뜯는 노트를 써요. 그래서 생각을 빨리 쓰고 빨리 던지고 빠른 사람들 나눠지고 그 다음에 이게 생각을 뜯으니까 조합을 하고 재조합을 하는 것도 쉽잖아요. 그러면서 생각을 정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종이 노트를 아주 빠르게 쓴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이렇게 AI 판을 만든 이 사람은 여전히 종이 노트에 기억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한 두 개의 융합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잘해줄 수 있는 거. 방향성을 주는 것들, 생각을 주는 것들이에요.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 AI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AI 스킬을 애들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AI 특성을 알고 그럼 그런 상황에서 이 애들이 어차피 나중에 AI 도구를 익숙하게 쓸 건데 그럼 내가 지금 줄 수 있는 게 뭐냐. 아까처럼 AI가 잘못된 것도 그려주는구나. AI가 이렇게도 되는구나. 얘를 믿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라는 걸 자연스럽게 알려줄 수 있는 것. 또 내가 디지털만 있는 게 아니라 아날로그로 생각을 하면 생각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구나. AI는 바로 답변을 주지만 이 종이는 내가 생각의 속도를 내가 원하는 속도로 조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디지털을 덮고 내 생각을 정리할 것들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게 오히려 AI 시대에 얘네들이 좀 특별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계속 읽히고 쓰게 하고 뭐 신문 보여주고 책 보여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유, 멋지십니다. 아유, 네. 진짜 오늘 정말 이 질문 정말 잘 드렸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네네네. 혹시 소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뭐 AI 기술들이 정말 빠른데 네. 10년 안에 좀 어떤 변화가 좀 있으실 거? 10년 참 예측하기 어렵네요. 요즘에 한 달만 해도 뭐 계속 달라지는데 분명한 거는 10년 정도의 지금 기술의 변화의 속도가 계속 간다면 이른바 에이전트 AI는 익숙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삶을 살 때 일상에서 뭔가 요청을 하면 AI가 뭔가를 해주는 이런 것들은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제일 중요한 녀석이 이른바 피지컬 AI 영역이죠. 그래서 몸이 있는 쉽게 말하면 로봇 같은 녀석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속도들이 생각보다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 일상에 내 옆에 있을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공장이나 이런 현장들에서 지금은 팔만 있는 로봇들이 있잖아요. 근데 팔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휴머노이드, 사람의 몸의 형태를 하고 있는 것들이 라인에 조금씩 들어오는 변화들은 분명히 5년에서 10년 안에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가 진짜 이것만은 못할 것 같다. 뭐 이런 게 좀 있나요? 이거는 이제 되게 많은 연구들이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정말로 모든 연구자들, 그러니까 분야를 가리지 않고 얘기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공통적으로 나오고 저도 되게 공감하는 게 뭐냐면 AI가 고통은 모른다. 고통. 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정말로 AI가 고통까지 알면 그럼 진짜 이거는 정말 사람의 영역이 왔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이 고통을 모른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사람이 왜 이 아픔을 겪는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슬픔을 옆에서는 알 수 있지만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의 느낌은 정말 그건 겪어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에 공감을 하고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건 여전히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과연 우리의 삶에서 AI 기술이 진화하더라도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변하지 않는 쪽에 대한 고민을 해보실수록 AI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떠오른다. 뭐 이런 얘기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KB 구독자 여러분들께 네. 한번 이 AI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어떤 마음가짐이라든지 대비책 한번 네. 좋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2016년도에 되게 인상 깊게 본 웹툰이 하나 있어서 그걸 항상 얘기 드리는데 AI 시대 무엇이 필요할까? 질문의 힘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답변은 인공지능이 해주잖아요. 그럼 인간은 인공지능에 던져줘 좋은 질문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좋은 질문을 만들려면 우리가 몇 가지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 공부를 할 때는 생각을 할 때든 그거에 대한 방법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웹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직도 학교에서는 죽어라 정답만 외우라고 가르치잖아.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공부하는 법도 바뀌어야죠.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요. 라고 했던 게 10년 전입니다. 왜 2016년에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때가 알파고가 나왔을 때거든요. 그래서 알파고가 나오고 우리가 몇 달 동안 그런 논의를 좀 했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났고 AI는 정말로 우리의 답변을 받을 준비가 이제 다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질문할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럼 질문하는 법들을 키워야겠죠. 질문을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잘하려면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근데 많이 하는 게 기본적으로 사람한테 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슈가 안 되잖아요. 그럼 뭐 하면 되느냐? 챗GPT한테 많이 해보시면 됩니다. 되게 별거 아니지만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이거 보시고 나서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전혀 변화가 없어요. 차라리 강의를 듣고 이런 것보다 그냥 챗GPT 켜서 내가 질문을 10번이고 20번이고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 해보면 얘가 대답을 하고 대답을 보고 또 대화를 하고 이어 하다 보면 우리가 이른바 해보니까 되네 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AI 시대에 제가 항상 요즘에 얘기하는 건데 AI 시대는 아는 만큼 보이는 게 아니라 써본 만큼 보입니다. 그래서 꼭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덕진 소장님과 함께 AI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부터 AI의 미래 전망까지 알아보는 인사이트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바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지식업 클래스는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